고물가, 고환율의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 재정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혈세 낭비를 막아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 8월에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산안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내년 맞습니다. 한 해 혈세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말 귀한 국민들이 내신 세금 어떻게 사용할지 공개를 했는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 예산안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 내신다고요? 뭐 문제점뿐만 아니라 네. 뭐 잘한 점, 잘못한 점 다 아. 같이 뭐 전수조사한 보고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내년도 그 감액된 사업이 한 3,600개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증액된 사업이 한 4,300개 정도 있는데 예. 이 감액된 사업이 도대체 어디서 감액이 되는지, 아. 증액된 사업이 도대체 어디서 증액이 되는지 네. 전체를 밝히는 보고서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네.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들 주요한 부분들 좀 짚는 거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고요. 우선 어쨌든 정부는 일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 그럼요. 국가를 위해서 예. 많은 이제 국정 과제를 지금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늘 따라 나오는 문제가 과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일 텐데 일단 지금 정부에서 밝히는 것은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서 필요한 예. 자원 마련하겠다. 예, 예. 이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 뭐 저만 모르면 상관없는데 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알 수가 없냐면은 네. 정부는 뭐 지출 재구조화를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24조 원을 하겠다 했다. 그래서 뭐 역대 정부보다는 뭐 한 2배 이상 지출 재구조화를 엄청나게 잘했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사업을 줄여서 지출 재구조화를 했냐? 그 24조 원의 리스트를 한번 달라. 그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도대체 지출 재구조와 24조 원의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없고 네.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검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씀은 지출 재구조화를 했다는 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쓰던 거 안 쓰고 예. 그렇죠? 필요한 대로 돌려서 쓴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들리는데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얼마나 줄여서 그것을 다 합쳐봤더니 24조 원이 나오냐를 네. 봐야지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합당한 지출 구조조정, 뭐 재구조화다 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뭐 검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정부는 24조 원의 리스트를 뭐 전혀 밝히지 않으니까 네. 이거 뭐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존 지금 예산안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거 가지고 예. 삭감된 부분들 그 부분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어떤 부분들이 좀 삭감됐고 제대로 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내년도 전체 그 삭감 규모는 한 그 51조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게 증액된 사업은 한 83조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고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금액적으로 가장 주요한 삭감 부분이 어딘가 보면은 네. 이게 임대주택 사업이 한 6조 원 이상 삭감이 됐고요. 지금 삭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 중에 국회에서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에서도 아직 삭감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지금 현재는 국감 중이고 그렇죠. 예산안 심의는 예산 아직 처리가 시작하지 안 않았기 됐으니까.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부 안만 보면은 정부 안에서 이미 올해보다 삭감한 거. 네. 내년도 정부안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삭감이 됐냐 가장 많이 유의미하게 삭감된 부분은 저는 주택 부문 그리고 임대주택 부분. 고용 부문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주택 부문은 임대주택 부문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6조 원 이상 삭감이 됐으니까 예. 뭐 이것이 굉장히 금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큰 금액의 삭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 부분이 많이 삭감됐고요. 또 그리고 국방 분야도 많이 삭감됐다면서요? 국방 분야도 삭감된 사업도 있고 증액된 사업도 있는데요. 예. 근데 국방 분야가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사 월급을 많이 증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생각해 보면은 전체 국방 분야는 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아, 전체적인 근데 증액이 병사 됐고요. 월급을 빼고 예. 나머지 뭐 방위력 개선 부분을 보면은 뭐 삭감된 건 아니고요. 증액이 음. 약간 되긴 됐는데 그 네. 증액 규모가 과거보다는 조금 덜 증액이 됐죠. 근데 재밌는 거를 보면은 예. 민주당 정부 그리고 보수당 정부를 보면은 민주당 정부에서 국방 예산은 늘어나가는 추세를 보이고요. 예. 오히려 보수 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이 이 민주당 정부보다는 덜 늘어난다라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상식으로는 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국방에 더 그렇죠. 안보를 중요시하는 안보를 정부잖아요. 중요시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활, 민생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정부는 임대주택을 삭감을 했지만 분양주택은 늘렸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주택은 정부의 국정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청년 첫주택이라든지 뭐 역세권 주택 이런 것들은 분양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을 짓고 이것을 분양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공공분양이니까 예. 조금 싸긴 하지만 아무튼 집을 사야 되는 거니까 이걸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그렇겠죠. 근데 최근에 뭐 반지하 그런 금지한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네. 반지하에서 사시던 분이 임대주택으로는 갈 수 있지만 과연 분양주택을 아무리 싸게 공급해도 이분들이 과연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떤 고용 부문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요. 예. 특히 청년 고용 쪽 그리고 청년을 그 중소기업 같은 데서 청년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 네. 뭐 중소기업에 추가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청년 고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돈은 삭감했지만 대신 어떤 청년의 그런 학습을 더 하는 그런 부분은 증액을 했어요. 취업을 위한 그렇죠. 예, 그래서 학습, 이런 부분 교육. 같은 경우는 네. 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반대할 분은 반대하시고 이것이 네. 좋다라고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언론에서 보도돼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노인 일자리 민생 예산 삭감. 예.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노인 일자리 예산은 삭감됐다기보다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노인 일자리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공공형 일자리가 있고 예. 어떤 그냥 민간형 일자리가 있는데 공공형 일자리는 삭감이 되고 민간형 일자리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공공형 일자리는 줄었지만 민간형 일자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그런데 네. 사실 공공형 일자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분야와 민간형 일자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분야는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고연령층 그리고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좀 어려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공공형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쟁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 아닙니까? 예.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서 이전 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 국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예. 좀 살펴보셨죠?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뭐 전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전 비용을 얼마까지 쓰는 것이 좋냐, 뭐 1억 원까지가 좋냐, 1조 원까지가 좋냐라는 것은 결론은요. 네. 예산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예산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산은 정치다. 국민들이 1조 원 쓰는 것을 동의해 주면 당연히 1조 원 써도 괜찮은 거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1억 원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1억 원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예산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청와대 이전 비용이 뭐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라는 네.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그래 청와대 이전했으니까 아니 뭐 우리 국격도 필요하니까 영빈관도 조금 더 멋있게 짓고 하자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1조 이상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것을 정확하게 네. 청와대 이전 비용의 전체 예산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동의를 하고 싶은 국민도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국민들께서 조금 혼란을 느끼시는 게 정치권 공방을 보면 야당에서는 찾아냈다. 예. 뭐 병영 생활관 설계 비용도 그 줄여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썼고 그렇죠. 또 뭐 서울시 심지어 서울시 예. 예산도 국가 예산이 아닌데 예.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썼다. 예. 그런데 여당에서는 아니다. 그 각자가 다 그런 전용의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고 예. 그걸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보는 것은 억지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법적인 하자는 여태까지 나온 것만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네. 뭐 서울시 예산 썼다라고 말하는 말도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소방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뭐 관공서가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른 소방은 그 관공서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네. 나가는 것은 뭐 네.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제가 보기엔 별로 이상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문제는 예. 도저히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고 싶은 국민도 음. 전체 예산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는 솔직하게 우리 중앙정부 예산은 그러니까 청와대 예산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뭐 기재부 예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 경찰청 예산 아니면 서울시 예산까지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음. 우리는 전체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게 청와대가 이전을 하면은 거기 있었던 부대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또 거기 있었던 부대가 이게 도미노식으로 따로따로 이전을 하고 네. 그럼 부대의 그런 통신 시설을 또 그 구축하는 비용 이런 거는 얼핏 예산서만 봐서 네. 아니 군부대 통신 시설 구축 비용이 이게 청와대 이전 예산인지 군부대 예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은 네. 발생하지 않는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청와대 이전 비용이 이거 다 합쳐서 얼마가 든다. 우리 국격을 위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네, 네. 말을 하고 국민들은 그 동의를 아. 하든 말든 국민들이 네.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뭐 형식적인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거를 아. 따지는 것은 좀 부차적인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면 그냥 일반 국민이 가지고 계신 상식 범위의 맞습니다. 말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실이 이전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비용, 예. 그것이 사용됐다면 그것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그걸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서 다른 걸로 보고 이것이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간 순비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솔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영빈관 예산이잖아요. 근데 네. 야당 같은 경우는 영빈관 예산이 이것이 뭐 청와대 뭐 비서실 예산이 아니라 뭐 기재부 예산에 잡혔다.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제가 보기엔 형식적 문제는 없습니다. 네. 기재부가 전체 공공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 네. 그 기금에서 편성이 된 것 자체는 형식적인 문제는 없어요. 예. 근데 예산은 정치입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기재부로 이름이 편성이 됐던 어떤 부처 이름으로 편성이 됐던 네. 이것은 청와대 이전 비용에 속한다라고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다 파악하고 공개를 하고 국민들이 동의를 구하는 네. 이 상식적인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식적인 국민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면 말씀하셨어요. 예.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면 동의해 주실 거다. 그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솔직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솔직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내년도 예산안은 뭐 대규모의 감세를 한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예. 5년간 뭐 13조 원이 감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5년간 올해보다 더 줄어드는 금액은 13조 원이 아니라 60조 원이거든요. 60조 원이요? 예. 그리고 뭐 내년도 국세 수입이 뭐 16.6%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올해 수정된 국세 수입 기준으로 보면은 16%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만 증가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보면은 네. 1%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증세를 할 수도 있고 이 감세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최소한 감세를 한다라면은 네. 감세를 하면은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만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국민들이 동의만 한다면은 증세할 수도 있고 감세할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내년도 뭐 1% 국세 수입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조금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상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네. 이것이 이 수정되기 전 음흠.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따져서 16% 늘어난다. 네. 이렇게 16% 늘어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뭐 국세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 때문에 16% 늘어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유도하는 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이 저는 내년도 예산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솔직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국민께 솔직하게 밝히면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럼요. 동의할 건 동의하고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실 테니까 맞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요. 예. 그 과정에서 그 솔직성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